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명예퇴직금, 명퇴위로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 법리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실무에서는 아리까리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특유재산이죠. 많은 분들이 특유재산이 어느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어느 경우에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아리까리한 부분이죠. 그 외에 복권 남청금, 신당 가지고 있던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상승분, 퇴직금, 퇴직연금, 저축성 혹은 보장성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받은 보험금, 상해보험금, 암보험금,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의 가치, 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의 재산적 가치, 자식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명예퇴직금까지 이혼소송 실무를 하다 보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삼으면 안 되는지 아리송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실무에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명예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명예퇴직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속연수에 따라 위로금의 금액이 달라지죠. 그렇다고 하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위로금의 금액이 달라지니까 과거 지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그런데 명퇴위로금은 향후 받지 못하게 되는 근로소득, 또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해 보이죠. 이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맞는지 삼으면 안 되는지가 많이 논의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실무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그 논란에 대해서 종집을 찍었습니다. 물론 지금 학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지만 판례가 법원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논란이 이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대법원 입장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은 명예퇴직금의 경우 이혼소송 4심 변론 종결 시점 기준으로 이미 수령하였고 또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요건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대부분 이 요건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산분할되는 액수와 그 방법 또 구체적인 기여도는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요건에 기여한 정도 정년기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정하겠다. 누가 정하겠다? 법원이. 어떻게? 재량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때는 그 속뜻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소송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요 문구만 가지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것만 주장합니다. 소송 가면은 이것만 가지고 주장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소송 실무를 해보면 법원은 위와 같은 두서너 가지 요건만을 고려해서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 기여도를 정하는 것 같지만 그 이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외에도 어떤 점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느냐?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의 3대 요소를 감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재산분할, 특유재산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분할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 재산분할의 3대 성질, 3대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3대 요소 뭡니까? 저희 솔로몬이 누누이 말씀드리죠. 분배적 요소, 청산적 요소라고도 하죠. 사회보장적 요소, 또 손해배상적 요소를 고려해서 명예퇴직금의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기여도가 논점이 된 사안이다. 그러면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들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이외에도 자신의 소득은 상대방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소비는 더 적었다. 상대방은 소득이 적은 반면 과소비를 해왔다. 육아가사를 상대방보다 더 분담했다. 자신은 재테크나 부업 등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반면 상대방은 주식 투자 실패나 유흥 등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자신은 경력 단절로 인해서 이혼 후 소득 활동이 어려운데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높은 소득이 기대된다. 자신은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자신은 이혼 후 자식을 양육하거나 노부부를 부양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혼 후 상속이나 증여받을 재산이 있다. 상대방이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뭐 이러한 점. 그리고 유책 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제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재산 분할의 분배적 기능, 또 사회보장적 기능, 그리고 손해배상적 기능과 관련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중요한다. 이 실무를 해보면 이 실무 경력 없이 교과서로만 공부한 분들은 판례 입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판례 입장만 집착해서 판례의 잣대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이론보다도 물론 이론이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실무의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나홀로 소송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책 읽고 뭐 블로그 서칭을 많이 하고 하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실무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하고 뭐 하지만 이 실무의 태도를 다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다 그러면 나홀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여유가 좀 되시면 실력 있는 분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무조건 이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